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73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73번을 보도록 하세요. 카드뮴을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했을 때 사용되는 시약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시약이라고 하면 여러분 카드뮴을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의 원리를 보시게 되면 원리의 시약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원리에서 나오지 않은 시약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뭐죠? 나번에 요오드와 칼륨 용액은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74번 금속류의 불꽃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에서 일어나는 간섭 중에서 광학적 간섭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표준 용액과 그리고 시료 또는 시료와 시료 간의 물리적 성질의 차이 또는 표준 물질과 시료의 매질 차이에서 발생한다. 다음에 불꽃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빼앗아 이온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음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에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의 흡수 파장과 비슷한 다른 원소의 파장이 서로 겹쳐 비이상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경우이다. 다음에 불꽃의 온도가 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히 높지 않아서 해당 파장을 흡수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들뜬 상태라는 것은 여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일단 정답을 하나를 체크를 해놓고 답은입니다. 그 다음 이 문제는 변화가 없으니까 항상 문제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풀이해 보시게 되면 광학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에 보시면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의 흡수 파장과 비슷한 다른 원소의 파장이 서로 겹쳐서 비이상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시료 중에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서 이들에 의한 복사선 흡수가 일어나서 양의 오차를 유발할 때 발생을 하죠. 그리고 용종 고체 물질의 농도가 높으면 비산란 등의 비원자적 흡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뭐가 발생하느냐면 광학적 간섭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발드 합공환원 정류법으로 질산성 질소를 측정하는 원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질산성 질소라는 것은 NO3N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번 데발드 합금으로 질산성 질소를 암모니아성 질소로 환원한다. 그래서 질산성 질소에는 산소가 있는데 암모니아 질소는 산소가 없죠. 그럼 환원입니다. 지표수, 지하수, 폐수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정량 한계는 중화적정법은 0.1mg/L, 흑광도법은 0.5mg/L. 그래서 지금 0.1과 0.5의 정량 한계가 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화적정법은 0.5mg/L, 흑광도법은 0.1mg/L가 되겠죠. 여기서 흑광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질산성 질소는 설파민산으로 분해 제거한다.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 및 일부 분해되기 쉬운 유기질소는 알칼리성에서 정류 제거한다. 자,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6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감응계수의 공식을 묻는 거죠. 그러면 감응계수라는 것은 반응값이라는 R에서 표준 용액의 농도 C로 우리가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R 나누기 C의 값이 감응계수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속 흐름법으로 시한 측정 시 사용되는 흐름 주입 분석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연속 흐름 분석기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시료를 연속적으로 자동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다수의 시료를 연속적으로 분석해요. 다음에 기본적인 본체의 구성은 분할 흐름 분석기와 같으나 용액의 흐름 사이에 공기방울을 주입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공기방울을 주입하지 않습니다. 라번이 시료의 연속 흐름에 따라서 상호 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입 분석기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서 시료 보존 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용존산소라는 윙클레법을 보시게 되면 즉시 용존산소 고정 후에 암소에 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는 여러분들 시료 보존 방법에 보면 보존법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색도는 4도씨 보관, 부유물질도 4도씨 보관. 따라서 지정되지 않은 물질은 불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시험에 사용하는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급 이상의 또는 이와 동등 규격의 시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고 하면 1시간 더 건조시켰을 때 매 그램당 무게가 0.3mg이야. 맞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별도로 시험 문제가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항량이라고 하면 1시간 더 건조시켰을 때 매 그램당 0.3mg 이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체 중에서 표준 상태라고 표현하면 0도씨 1기압. 기체 중입니다. 액체 중이 아니에요. 수질이라고 액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히 취한다는 것은 뭐를 취하는 거죠? 액체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를 취하니까 부피 피펫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눈금까지 취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규정된 양의 시료를 부피 피펫으로 눈금까지 정확하게 취하는 것을 정확히 취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0번에 보시면 하천수의 시료 채취 지점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하천의 단면을 수심이 가장 깊은 수면의 지점과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수면 폭을 2등분을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가장 깊은 지점을 그리고 자, 이렇게 3등분을 하는데 가장 깊은 지점을 기준을 해요. 그런 다음에 좌우로 2등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우로 2등분이니까 여기 2등분, 여기 2등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 뜻합니다.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수면으로부터 수심이 몇 미터 미만일 때에는 수심의 3분의 1에서 수심이 몇 미터 이상에서는 3분의 1, 3분의 2 지점에서 최소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2m를 기준하는데 수심이 2m 미만인 경우와 2m 이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2m 미만은 3분의 1 지점만, 그리고 2m 이상에서는 3분의 1과 3분의 2 지점이에요. 그래서 2m 미만이다 그러면 3분의 1 지점이 여기에요. 3분의 1 지점. 이렇게. 표면에는 최소하지 않습니다. 조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m 이상이게 되면 3분의 2 지점. 그래서 3분의 1 지점과 3분의 2 지점에서 최소한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수심이 얼마 미만? 2m 미만. 여기도 수심이 2m 이상. 그럼 2m가 기준이 되니까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시설의 면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물질이 항상 배출오염 기준 이하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질오염 물질이 발생되어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위탁 처리한다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 아니하고도 수질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나버리죠. 그래서 새로운 오염 물질이 발생되어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면제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제 기준을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면제 기준이 나오느냐면 수질 오염 물질이 항상 배출 오염 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리고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 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서는 면제 사유, 나머지는 면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8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82번 비점오염은 저감시설의 설치 기준에서 자연형 시설 중에서 인공섭지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번에 보면 섭지에는 물이 연중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유량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물이 연중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다음은 인공섭취의 유입구에서 유출까지의 유로는 최대한 길게 하고 길이 대 폭의 비율은 2대 1 이상. 자, 그리고 답은 유입부에서 유출구까지의 경사는 1.0에서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 숫자가 틀렸죠. 얼마가 돼야 되죠? 0.5에서 1.0%. 그리고 생물의 서식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5종에서 7종까지 다양한 식물을 심어서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초과 배출 부과금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초과 배출 부과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면 일단은 기준 초과 배출량이 있어요. 자,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 1kg당 부과금액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도별 부과금 산정 지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 부과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오염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배출오염 기준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 부과계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이 값들을 다 곱해서 초과 배출 부과금을 산정하는데, 지금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번,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하고 부과계수, 배출 부과금은 관계없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업장의 규모별 구별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맞는 내용은 최초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시 폐수 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갈로를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갈로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는 거죠? 예상 용수 사용량입니다. 예상 용수 사용량.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물을 사용할 것인지를 예측한 값을 예상 용수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8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초과 부과금을 산정했을 때 1kg당 부과금액이 가장 높은 수질오염 물질은,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초과 부과금을 산정했을 때 1kg당 부과금액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오염 물질에 해당하는 1kg에 해당하는 부과금액이 큰 순서로 여러분들이 배치를 새로 해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갑은 크롬 및 거화합물. 크롬 및 거화합물은 75,000원입니다. 카드뮴 및 거화합물은 50만원. 그리고 구리 및 거화합물은 5만원. 그리고 시안화합물은 15만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나타내는 물질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50만원이 되는 카드뮴 및 거화합물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kg당 부과금액은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8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폐수 처리업자에게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취소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 처리 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자,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기간에, 자, 그리고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회 이상, 그리고 등록 후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자, 여기서는 영업실적을 우리가 나타냈을 때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등록 후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업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당하는 사항인데 라번은 1년 이상이 아니고 2년 이상으로 바꿔야지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죠. 자,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800리터의 삼성의 폐수가 배출되는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기준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800리터의 삼성이라고 하면 어디에 해당하나요? 700 이상 2000 미만에 해당하죠. 그럼 700 이상 2000 미만은 몇 종에 해당하죠? 2종 사업장에 해당하죠. 따라서 2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자, 1일 800리터의 삼성의 폐수가 배출된다고 하면 2종 사업장인데 2종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은 수질환경 산업기사 1인 이상이 되는 거죠. 나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 배출량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5종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되고 그 종별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선임 기준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풀이를 꼭 숙지를 해야 돼요. 자, 규모별 환경 기술인의 선임 조건에 보면, 자, 먼저 1종, 2종, 3종이 선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종이라고 하면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량이 2000m의 삼성 이상. 자, 그리고 2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700에서 2000 사이. 그리고 3종이라고 하면 200에서 700 사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 배출량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종별이 1종, 2종, 3종이라고 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배출량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종 사업장이라는 2000m의 삼성 이상인 경우에서는 수질환경 기사 1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2종 사업장이 되는 700m의 삼성 이상, 2000m의 삼성 미만이 되는 2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산업기사 1인 이상, 그리고 3종 사업장은 200m의 삼성 이상, 700m의 삼성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3명 중에 1명인데 산업기사가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환경기능사가 있어도 돼요. 그리고 수질 분야 경력 3년이 있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3년이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3종 사업장이니까 3년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3종 사업장은 3개의 기술인이 되는데 경력은 3년, 그리고 환경기능사, 그리고 수질환경 산업기사 중에 1인 이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비점오염원에서 여러분들 장치형과 자연형 시설 다음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해발고도와 경사도입니다. 휴경 등의 권고 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의 기준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해발고도는 몇 미터죠? 해발고도는 400m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사도는 15%. 따라서 400m 15%가 정답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해발 고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400m짜리가. 경사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답이 조금 쉽게 찾아지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8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초과 부가금의 산정 시 적용되는 위반 횟수별 부가계수에 대한 내용으로 갈로에 알맞은 것은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인 경우입니다. 자,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죠? 가장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1종 사업장 중에서 가장 큰 사업장이 하루에 폐수 배출량이 10,000m의 삼성 이상 배출하는 경우죠. 그때의 부가계수가 처음 위반했을 때는 1.5, 두 번 이상 위반했을 때는 처음 위반했을 때는 1.8이죠. 제일 규모가 크니까. 두 번 이상 위반했을 때는 1.8 곱하기 1.5를 적용을 해요. 그 기준을 폐수 무방류 시설에 적용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위반의 경우에는 얼마를 하느냐? 가장 큰 1종 사업장 기준하니까 1.8입니다. 그 다음 위반부터 그 위반 직전의 부가계수에 얼마를 곱하느냐 하면 1.5를 곱하는 거죠. 자, 따라서 1.8, 1.5가 되니까 정답은 라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위반인 경우에서는 1.8, 그리고 다음 위반부터는 1.8 곱하기 1.5. 그러니까 이 사업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폐수를 하루에 많이 배출시키는 1종 사업장 중에서도 우리가 10,000m의 삼성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위법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90번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되는 비점오염 저감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번에 보시면 비점오염원의 관련 현황, 그리고 비점오염원의 저감 시설의 설치 계획, 그리고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자, 여기서는 비점오염원이 아니고 비점오염 저감 시설의 유지 관리와 모니터링 방안이죠. 그리고 비점오염원의 저감 방안이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9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번에 보면 비점오염원의 관리 지역의 지정 기준이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맞는 것을 찾는 거죠. 그죠? 지정 기준이 옳은 것. 자, 가번에 보면 하천 및 호수의 수 생태계에 관한 환경 기준에 미달하여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 부하량 중에서 비점오염원의 기여율이 50% 이하인 지역이 아니고 50% 이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번 관광지구 지정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
답은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 여기서 인구가 50만이 아니고 100만이겠네요. 자, 그리고 4번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자, 여기서는 지정구역으로 옳은 것은 4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9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위반 행위에 따른 벌칙 기준 중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자, 가번에 보면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소리는 가장 중대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번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해서 처리하는 행위.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배출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를 하면 이것도 상당히 중대한 사안을 위반한 거죠.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한 경우, 자, 이 경우에서는 1년 이하, 1년 이하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4번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제한한다는 소리는 설치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따라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답번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자, 그리고 9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관리 운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인공섭지는 동절기에는 인공섭지에서 말라 죽은 식생을 제거, 처리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인공섭지는 식생대가 50% 이상 고사하는 경우에서는 추가로 수생생물을 심어야 한다. 가번에 식생의 시설은 식생수로 바닥에 퇴적물이 처리 용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서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4번 식생시설의 전처리를 위한 침사지는 주기적으로 협작물과 침전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이 틀린 것은 4번인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생행 시설에서 식생이 안정화되는 기간에는 강우 유출수를 우회를 시킵니다. 강우 유출수 우회. 자, 그리고 식생수로 바닥의 퇴적물이 처리 용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서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침전물이 식생을 듣거나 생물학적 여과시설의 용량을 감소시키기 시작하면 침전물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동절기에 말라 죽은 식생을 제거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생형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4가지가 있죠.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오염 총량 관리 기본 방침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의 목표, 오염 총량 관리의 목표는 들어가 있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도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 부하량의 산정 방법입니다. 자, 마찬가지 조사와 오염 부하량의 산정 방법 들어갔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에 현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라번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면 오염 총량 관리의 목표, 오염 총량 관리의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 오염원의 조사와 오염 부하량의 산정 방법, 오염 총량 관리의 기본 계획의 주체, 그리고 내용, 방법, 시안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의 내용 및 방법이 필요한 거죠. 자, 따라서 94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총량 규제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답으로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95번 문제를 보면 폐수종말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1지역 기준이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갈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입니다. 자, BOD는 10, 그리고 COD 20, 총질소는 20, 생태독성은 1.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COD라는 값이 없어졌어요.
COD라는 값이 없고 TOC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풀이에 있는 것처럼 TOC가 15, 그 농궁단지는 25mg/L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하셨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총 유기탄소량 같은 경우에서는 1, 2지역에서는 같고 그 다음에 3, 4지역에서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들 1, 2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농공단지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서로 달라요. 그죠? 그래서 1, 2지역과 3, 4지역의 농도가 서로 두 개씩 같아진다는 거 하고, 자, 그리고 또 뭐를 기억하느냐면 총인 같은 경우에서는 1, 2, 3, 4지역에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는.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최종 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의 감면율입니다. 자,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감면율을 주게 되죠. 자, 가번에 보면 재이용률이 10에서 30%까지는 100분의 20입니다. 그리고 30에서 60%까지는 100분의 50. 자, 그리고 60%에서 90%까지는 100분의 70이 아니고 100분의 80을 줘요. 자, 그리고 감면율이 90% 이상이다 그러면 100분의 90의 감면율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0에서 30% 제이용률은 100분의 20, 30에서 60은 100분의 50, 60에서 90은 100분의 80, 그리고 90% 이상은 100분의 90의 감면율을 주게 되니까 감면율 자체가 잘못된 것은 답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배출 시설 외에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의 대상 시설과 규모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4번 자동차 폐차장 시설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얼마죠? 1500. 자, 1500제곱미터 이상이 해당합니다. 다음에 수조식 양식업 시설은 수조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다음에 골프장은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 다음에 무인 자동식 현상 인화 정착 시설은 1대 이상이 해당하는 내용. 따라서 기준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은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주 나왔던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인데 한 번씩 나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98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의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해서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을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답은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인자의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중소기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자의 생활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자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9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9번에 보시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다시 말해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 설치를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보면 디클로로메탄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구리 및 거화물 해당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11디클로로에틸렌이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번이 정답.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지 답을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0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타 수질오염원의 시설 구분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타 수질오염원의 시설 구별에는
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 처리 및 엑스레이 시설, 검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 그리고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거점 소독 시설들은 전부 다 기타 수질오염원의 시설 구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 되나요? 자, 금속 도금과 세공시설은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은 좀 적어요. 왜 그러냐면 시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힘이 들다 하더라도 풀이를 기억을 해서 문제가 출제되면 확실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한 번만에 풀리는 것도 있겠지만 한 번만에 안 풀리는 것도 있어요. 이론이든 계산이든. 그래서 문제를 접했을 때는 여러 번 접하면 접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눈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답을 찾아내기가 쉬워요. 그런 것처럼 공부는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